1대1로에 놓인 국가들이여 모두 합심 단결하여 자국 내 중국의 모든 것을 국유화하라. 1대1로는 경제 식민지화이며 결코 상생적 경제 모델이 아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라는 옛속담이 있듯이 겪어봤으니 정신 차린 거겠죠.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절대 조심해라. 과거 40여 년 전에는 공산 국가들의 동무대로 판치고 한국에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상이 올라가고 그들 국가도 많이 자유민주화로 발전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비즈니스할 수 있게 된 것. 환경으로 바뀌어 좋군요.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찻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50개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빛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환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무기며 이집트에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무기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과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이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 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에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에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E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 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수도 NE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 열차를 개발해 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km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 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K2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K-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 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AI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구글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주의력 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제 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리튬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더 리튬 채굴권에 목숨 걸고 찾아 나선 중국은 그동안 리튬 확보에 자신만만했지만 최근에 남미에서 리튬 채굴권 정지를 당하며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뒤늦게 뛰어든 개발 사업에서 리튬 확보 대박이 나면서 현재 200조 원 이상이 같이 평가받고 있어 현재 리튬값 폭등 상황에 맞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원 빈국이라고 평가받던 한국 내에서도 최근 리튬 광산이 발견됐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리튬이 심지어 리튬 생산량 1위인 호주의 광산보다 더 함유량이 많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쪽박찬 중국과 대박을 터뜨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리튬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리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중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에선 얼마 전 탄산 리튬 가격이 피당 48만 위안 약 9,300만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호주로 작년에만 5만 5천 톤을 채굴해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했는데요. 또 전 세계 리튬의 잠재 매장량은 남미에 집중된 상태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걸친 남미의 광물지대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있는 리튬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남미에서 불고 있는 리튬 보호주의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난감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리튬 삼각지대의 선두주자인 칠레가 환경보호 자원 안보를 이유로 리튬 광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조리치 이끄는 칠레 정권은 원자재 채굴 민영화를 적폐로 보고 있는데 최근 리튬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하면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기차 시장 성장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크게 당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리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가 칠레에서 리튬을 확보하려다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칠레 법원은 아타카마주 정부가 비아디를 상대로 제기한 리튬 채굴권 경매 효력 중지. 칠레 아타카마주는 리튬이 매장된 소금 호수가 분포된 지역으로 앞서 칠레 광업부는 이곳에서 연 8만 T의 리튬을 채취할 수 있는 채굴권 경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 비아디와 칠레 광산업체인 에쏘맨이 낙찰받았는데 비아디는 이를 통해 처음으로 리튬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칠레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해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타카마주 정부는 해당 경매에 대해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칠레 현지 주민들이 리튬 채굴 과정에서 지역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칠레 대법원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앞서 체결한 리튬 채굴 계약이 취소됐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리튬 가격 인상은 중국에 특히나 더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8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은 T당 69,260달러, 약 9,300만 원 수준으로 올해 4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은 저가 배터리는 바로 LFP 배터리로 리튬이 너무 비싸져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습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음에도 배터리 원가가 낮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리튬 가격 폭등에 이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중국은 크게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요. 반면 한국 배터리는 LFP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좋은 NCM 배터리가 주력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세라면 LFP 배터리 가격이 NCM 배터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의 고가 LFP 배터리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한국은 포스코가 리튬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호주 리튬 광산 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서와 작년 말 합작 투자 계약을 맺고 수산화 리튬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 추출에 필요한 리튬 광석을 필바라에서 연간 31만 5천 톤씩 공급받고 100% 수입에 의존했던 리튬 국내 생산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앞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무역보험공사도 호주와 프로젝트 금융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호주의 경우 니켈, 리튬, 히토류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협업이 꼭 필요한 국가인 만큼 미리 조처한 겁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나 리튬, 니켈, 코발트, 히토류 등을 호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이를 골자로 핵심 광물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포스코도 호주에서 리튬 개발 투자에 나서며 호주 자원 개발 기업 헨콕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내친 김에 포스코는 리튬 매장량 1위 남미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포스코는 일찌감치 리튬 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포스코가 리튬 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뛰어든 건 10년 전 볼리비아 리튬 추출 기술 개발로 볼리비아 우유니 유소금 호수에 매장된 리튬량은 자그마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당시 한국은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였지만 단연 우리 기술이 으뜸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선보인 기술은 리튬 생산 기간을 1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 최소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신기술로 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2018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온바알의 무에르토 리튬 함수호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로부터 이를 인수하고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포스코가 미리 확보해 놓은 리튬 호수 가치가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포스코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함수호의 추정 가치도 크게 오른 겁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함수호의 누적 매출 추정치는 작년 말 103조 원에 달했습니다. 호주로부터 인수할 때보다 가격이 무려 300배가 넘은 건데요. 그런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할 때 리튬 평균 가격 T당 3700달러 기준에서 100조 원 규모이고 지금은 리튬 가격이 T당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 최소 2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